자, 그러면 이번엔 교역망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교역망의 발달. 자, 교역망의 발달도 역시 중국부터 먼저 쓸 텐데요. 자, 중국의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즉 정화의 해원정 이후부터 명나라 시대까지 보겠습니다. 명나라 멸망할 때까지. 글자 크기를 좀 낮춰야 되겠는데, 잠깐만. 글자 크기를 낮췄는데 왜 낮추고 차라리 조금 더 키우는 게 낫지. 잠깐만. 화면 크기 조절해 줄게요. 아, 영상 찍기 시작해서 화면 크기 조절이 안 된다. 에이씨. 자, 일단 갑시다. 다음 거에서 화면 크게 만들어 줄게. 자, 우선 첫 번째 중국 해금 정책부터 시작합니다. 예, 해금 정책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정화의 해외 원정 이후에 그만한 대규모 함대를 유지할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었던 명나라는 바다의 진출을 금지시킵니다. 자, 근데 바다의 진출을 금지시켰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1이 있고 목표 2가 있습니다. 목표 첫 번째는 왜구의 근절이고요. 이 당시 북로 남해라 그래갖고 왜구가 하도 깝치고 다녔기 때문에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사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중국 자체에 어떠한 중국만의 어떠한 그런 사회적 그 문화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외국의 문물이 함부로 들어오다 보면 그것이 무너진다는 어떤 걱정 때문에 사무역을 금지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어떤 조공책봉 체제 안에 있었던 한국, 베트남, 류큐랑은 조공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왔다 갔다를 했지만, 반대로 일본은 조공무역 중에서도 감합을 하는 것을 발급하게 됩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자체가 정통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로마치가 정통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감업이라는 걸 발급을 해가지고, 네가 진짜 도적대가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무역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압이라는 게 16세기 중반쯤 되면 아예 중단이 돼요. 왜냐면 이때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라는 게 거의 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이씨, 지금까지는 감압으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무역을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이제는 일본 애들이 밀무역을 더욱더 밀무역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말이 되면, 16세기 말이 되면 해금령이 풀리게 되면서 동남아로나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중국인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인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때 화교들이 또 한창 발생하게 되죠. 화교들이 발달하게 되고, 청나라로 가겠습니다. 청나라는 여긴 연도를 확실하게 적으세요. 1661년부터 1684년까지입니다. 이때 천계령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해금 정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해금 정책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목표가 틀리죠. 목표. 자, 목표를 보겠습니다. 목표는 반청 운동의 방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보면 강희제 즉위 후에 선포됐고요. 강희제 즉위 후에. 강희제가 그래서 강희제 즉위 후에 일어났던 난을 진압하죠. 그게 뭐죠? 3번의 난입니다. 3번의 난 자체는 그냥 뭐 강희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어난 거지만, 얘네들의 명분 자체는 명나라의 부활이었고, 당시 대만에 자빠져 있던 정성공이도 명나라의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두 세력의 연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강희제는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천계령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천계령을 해제하는 것은 3번의 날 진압하고, 그 이후에 대만의 정성국도 굴복시킨 후, 즉 대만을 진압 후에 해제하게 되죠. 그게 언제냐? 1684년이라는 겁니다. 다음 18세기를 보면요. 공행무역을 합니다. 공행무역. 공행무역은 뭐야? 시박사와 비슷한 거라 그랬잖아. 옛날 모든 물건들이 오고 나가는 물건들이 다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공행의 허가를. 그 공행은 어디에만 설치되어 있다? 광저우에만 설치되어 있다. 서양의 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태클을 걸고 중국 배가 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개방되지 않은 곳에서 한 가지 항구만을 가지고 무역을 하느냐? 중국의 마인드 자체가 자기네들 나라에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에서 구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화인 우리에게 어느 정도 너희가 이민족인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뭐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뭐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너희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강합니다. 중국은.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을 다 채웠으니까 한국으로 가볼게요.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 메뉴에 15세기부터 16세기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조공무역하고 공사무역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공무역은 뭐 너희가 뭔지 알 거고, 공사무역은 뭐냐면 사신을 수행하는 그 사신단 수행에 따라간 상인들이 그냥 사무역도 진행하는 케이스를 공사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공무역이라는 건 뭐 예컨대 명나라에서 조선으로다가 야 이번에 수달피 500장이랑 뭐 인삼 500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준비해서 보내겠지. 그런데 그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개인 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가지고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물물 교환하거나 팔아먹거나 이러려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공사무역이라고 한다. 그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런데 반대로 청나라 때 가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청나라 무역을 보면요. 호란 이후에 조공단이 나오는데 호랑 이후의 조공단을 뭐라고 하냐? 연행사라고 합니다. 즉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청나라를 형님이 아니라 임금님으로 모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쳐야 돼. 그치? 그 조공을 바치는 행렬을 뭐라고 하냐? 연행사라고 해요. 연경으로 행차하는 사절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엔 더 웃겼어. 연행사 명나라 때는 뭐라 그랬냐면 조천사 하늘을 입조하러 간다 이런 개소리를 했거든. 음. 자, 그렇게 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개시, 공무역과 후시, 사무역입니다. 개시는 뭐 공무역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조공무역하고 후시 사무역, 공사무역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후시 사무역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발전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무역이라는 건 청나라에서 필요한 이렇게 곡식 같은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나라의 허가를 받고 열리는 거라면 후시는 이제 세금 내기 싫고 간섭받기도 싫으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밀무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경지대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발달을 하게 돼요. 발전이라는 말은 웃기네. 자, 그리고 18세기를 한정으로 팔포무역이라는 것도 등장하거든. 예나 지금이나 조선에서 인삼이 재배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은 인삼이고 인삼을 홍삼으로 바꾸는 기법이 발달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최대 수출품은 홍삼입니다. 즉 인삼과 홍삼을 파는 게 우리나라의 이득이고 막말로 중국 상인들도 우리나라의 인삼과 홍삼을 너무 얻고 싶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18세기에는 팔포무역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팔포가 뭐냐면 인삼 한 근, 인삼 10근이 1포입니다. 즉 인삼을 8포, 그러니까 80근을 가져갈 수 있는 80근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삼의 수량이 너무나 중국으로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인삼이나 홍삼의 수량이 부족해지니까 중국으로 나가는 사람들, 즉 이제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인삼을 8포만 들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 18세기를 중심으로 팔포무역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을 봅시다. 일본 좀 복잡해요. 자, 15세기부터 16세기 중엽까지 봐야 됩니다. 글자 크기 줄일게요. 잠깐만. 15세기부터 16세기 중엽. 자, 이때 뭐가 일어났냐? 남북조가 통일되죠. 남북조 통일이 됩니다. 여기도 줄여야 되겠다. 자, 남북조 통일이 누구에 의해서 되지? 요시미스에 의해서 되죠. 요시미스에 의해서. 언제? 1392년.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남북조 통일 과정에서 분명히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던 삼신기를 들고 튀었던 남조의 천황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로마치 막부는 정통성이 부족한 막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나라에게 조공책봉을 체결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명과의 조공책봉을 체결하고 일본은 명나라와 중국과 조공책봉을 체결한 적이 진짜 몇 번 없어. 뭐 있지 우리? 기억나는 거 얘기해볼까? 그렇지 히미코 여왕 때. 그 다음에 왜 오왕 시대? 그치? 그 이후에 조공책봉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수나라 황제한테 뭐 하늘에 뭐 태양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태양이 지는 나라의 천자가 막 개소리 짓거리다가 존나게 두들겨 맞았어. 그치? 조공책봉이 요렇게 세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조공책병을 체결한 다음에 너희가 무로마치가 인정했던 진짜 황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이렇게 증명하라라는 것으로 가만무역을 시작하죠. 그쵸? 그런데 16세기 중엽에는 이 조공무역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 가만무역이 어떻게 된다고? 가만무역이 단절돼 버려요. 왜? 당시는 더 이상 이제 그 무로마치 막부가 전국 시대 중앙 지방의 다이묘 통제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새로운 저기 뭐야
무역지를 찾아냅니다. 일본 애들은 중국에 직접 들어가질 못해. 왜? 이 새끼들이 왜군지 장파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 류큐로 가게 됩니다. 그 류큐에서 특히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해주게 돼요. 중개무역이라는 게 뭐야? 뭐야 중개무역이? 그렇지. 어느 사이에 껴가지고 비싼 돈 받아먹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 간소하게 쳐주는 거잖아. 그치? 중개무역 많이 배웠죠. 세계사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에도막부로 넘어갑시다. 에도막부의 17세기 초, 정확히는 17세기 초라고 하지만 연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1635년까지입니다. 1635년까지예요. 1635년까지 슈인장이 발급이 되는데 이거는 주인장이라는 소리입니다. 붉은색 인장. 이게 뭐냐면 해외 도항을 허가하는 거예요. 예. 즉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가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뭐뭐를 허가한다는 말은 그 말은 즉슨 허가받지 않은 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목표가 무역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허가받은 애들 제외하면.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상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를 보면 여기선 또 틀려집니다. 음. 자, 이제는 아예 회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 배경은 역시 크리스트교예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크리스트교가 이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뭐 시마바라나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그랬다는 거 좀 배웠잖아. 그치? 자, 크리스트교를 금지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러 들어왔던 포르투갈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리죠. 요게 언제냐면요. 1639년이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장사만 하러 오지 종교를 나눠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네덜란드인 상관을 설치해 주는데 요게 뭐냐? 대지마입니다. 그쵸? 대지마 배웠죠? 요게 1641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게 왜 연도가 중요하냐면 슈인장이 몇 년도까지 됐다고? 1635년까지만 됐잖아. 그러면 슈인장을 허가받은 상인이 대지마에서 뭐 무역을 했다 이런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그치? 시대 구분을 제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도를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역 담당 도시가 생겨요. 네, 우리 이거 배웠죠? 교역 담당 도시. 자, 어디가 있어? 우선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청과 네덜란드와 교역을 했고요. 그쵸? 그다음에 사스마는 류큐를 전담하고 스시마, 이게 대마도예요. 대마도. 대마도에서는 조선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을 통제하는데 어떤 교역을 통제한다는 얘기냐면 일단 쇄국 정책이니까 일본 애들이 밖으로 나갈 순 없잖아. 그치? 반대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데 어디 아니 중국 애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건데 그게 어디야? 그렇지 나가사키란 말이야. 그래서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패를 발급하는데 이 신패는 누가 누구에게? 일본 정부가 중국 상인에게 주는 게 신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류큐를 보겠습니다. 류큐. 잠깐만. 류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를 좀 써주긴 써줘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봐, 얘들아. 자, 한번 보자. 대충 그릴게요. 대충.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아씨, 이거 형이 손으로 그리는 거라 미안해. 자,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글을 쓰느냐? 이렇게 그렸으면, 자, 일단 간단하게 글부터 먼저 쓰고 시작합시다. 글부터 먼저 쓰고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지? 1429년 류큐 왕국이 수립됐다고 써야겠죠? 류큐 왕국 수립. 이거 보이니 얘들아? 아 미치겠네 이거. 어쩔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발전하고 있을 때가 언제까지냐면 여기에서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해. 근데 요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명나라가 해금령을 해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금령이 해제된 이제 중국 상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나갈 수 있으니까 류큐의 중개무역지로서의 메리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쯤 되고 나니까 1600 아이고 이거 기억나지? 그냥 적어놔도
이쯤 되고 나니까 1609년에 어떤 새끼들이 쳐들어오냐? 일본에서 사스마 번이 침입을 해옵니다. 네, 사스마 번이 침입을 해와요. 자, 이 사스마 번 침입하는 와중에 덕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 명나라와 에도의 양쪽으로 공무를 바칩니다. 네, 명나라와 에도의 양쪽으로 공무를 바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도 어떤지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파란색으로 1879년에 일본에 강제로 병합됩니다. 네, 일본에 강제 병합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날려버리고, 요건 날려버리고, 요 오른쪽에다 그려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었죠? 오른쪽에 그려야 되는 그림. 요걸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자, 이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일단 그릴게. 자, 명나라. 그 다음에 이쯤에 조선이 있겠지? 조선. 그 다음에 이쯤에 일본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니까 여기가 류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동남아가 있겠죠. 동남아, 다시 말해 유럽, 네, 유럽 얘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자, 동남아시아에서 류큐, 즉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으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어, 이거 글자 크기 줄일게. 여기는 글자 크기 줄일게. 자, 상하와 향신료가 있습니다. 좀 옆에다 써주고 싶은데 알아서 봐 얘들아. 자, 이 상하와 향신료가 어디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명나라와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네, 조선으로. 즉 여기도 상하,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상하, 향신료. 그치? 향신료라는 건 결국 뭐 먹을 때 쓰는 거지? 고기 먹을 때 쓰는 거잖아. 왜냐면 이 당시 일본은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향신료의 소요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명나라에만 들어가고 상하 같은 경우는 코끼리의 그 엄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빨 같은 거. 이빨 아니야, 근데 그거. 자, 근데 뭐 나중에 또 생물 배웠는데 코끼리 이빨 아니던데 내가 뭐 개소리 하면 진짜 죽는다. 이빨 아니라고 난 했어. 자, 근데 그 상하 같은 게 우리나라 아시아에 있는 인도 코끼리들은 상하가 크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상하는 굉장히 주요한 수입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럼 이제 명나라에서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명나라에서 나가는 거.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명나라에서 나가는 거는. 자, 명나라에서 나가는 거는 당연히 어 어디 있어? 글자. 자, 뭐가 있겠어? 명나라에서 나가는 거. 그렇지. 도자기가 있고 생사가 있겠지. 도자기와 생사.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어디와 어디로 나갈까? 어디와 어디로? 도자기와 생사가. 그렇죠. 류큐에서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동남아로 가기도 합니다. 예. 이 도자기 생사 안 쓸게.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해줄 거니까. 그치? 이게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뭐가 넘어가냐면요. 일본에서 넘어가는 건 초록색으로 할게요. 자, 일본에서 류큐로 넘어가고 류큐에서 다시 명나라로 넘어가는 거. 이거 뭐가 있냐? 바로 칼과 구리가 있습니다. 칼과 구리. 이런 것들이 주로 교역되게 되고 이것들을 서로 사고 파는 데 쓰이는 화폐가 바로 보다 은이라는 겁니다. 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시대별 그 한일 관계를 조금 쳐다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자, 우선 15세기부터 보겠습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스시마를 토벌합니다. 요거를 시켜서 이종무를 시켜서 이후에 너무 외구의 근거지인 스시마를 토벌하긴 했지만 외국 새끼들이 저희가 쌀이 너무 없어요. 쌀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하고 너무 울어대가지고 삼포를 개항해 줍니다. 이 삼포는 어디냐면 부산포, 연포, 제포입니다. 여기에다가 외관을 설치해줘서 외인들이 와가지고 쌀을 사가거나 그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16세기가 되니까 우리도 지금 부족해 쌀이. 그래서 교역에 제한을 겁니다. 교역에 제한.
자, 교육에 제한을 거니까 당연히 지금 전국시대라서 쌀이 더 부족한 일본 애들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외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반포외란입니다. 반포외란은 1510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외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런 반란군 놈의 새끼들 내가 지금 당장 탱크를 들고 와서 너희들의 대갈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통제가 늘어나겠죠. 그쵸? 당연히 통제가 늘어나고 그 통제가 늘어나고 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일본 애들은 더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숨어버립니다. 언제? 이제 쳐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쵸? 임진왜란 이후엔 당연히 외교가 어떻게 되겠어? 끊기고 나죠. 외교가 단절됩니다. 17세기에 되면 에도막부가 성립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풀리게 되는데요. 잠깐만. 자, 17세기에 당연히 이 부분이 그 에도막부가 일어나면서 좀 틀리게 되는데 에도막부 독고가와 이에스를 에도막부를 설립한 독고가와 이에스는 나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반대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게 보지 말고 우리랑 좀 놀아달라 해서 처음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국서를 보내고 그 국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게 뭐였지? 이제 회답해주고 포로를 되돌려오는 회답 겸 회한사를 불렀죠. 회답 겸 회한사. 기억나지? 음. 회답 겸 회한사가 간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 그렇지. 기후약조가 일어났단 말이야. 이 기후약조가 1609년이고요. 이때 이후로 교역이 재개됩니다. 아이, 미쳤나? 재개. 닭이야? 씨발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재개. 그런데 문제는 옛날처럼 산포를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어? 부산에 다시 말해 초량의 외관을 하나 지어주고 음. 초량의 외관을 하나 지어주고 이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교역, 연해 회견선을 약 20척으로 제한하는 제한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본의 관계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것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다 끝났겠지? 끝났을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압과 휴인장과 심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끝냅시다. 자, 감압 봅시다. 여기 시기 대상이고요. 감압은 언제에서 15세기 초에서 16세기 중엽입니다. 그쵸? 16세기 중엽. 감압이 언제 끝났어? 그렇지. 무로마치 확보가 약해지면서 끝났다 그랬잖아. 자, 누가 누구에게 중국 정부가 일본 상인에게 주는 게 감압입니다. 휴인정은 반대로 17세기 초에서 정확하게 1635년에 끝납니다. 요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상인에게 주는 것을 휴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18세기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중국 상인들에게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일본 정부가 중국 상인들에게 주는 그것이 신페입니다. 이 세 가지 비교 잘 기대하세요. 좋네. 난 비교하는 거 엄청 좋아해. 다음 해금령 볼까요? 해금령과 청계령의 공통점과 그러나 다른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령이나 청계령이나 둘 다 해상교통과 무역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해금령은 왜? 그렇지. 외구의 근절을 막고 사무역을 근절하기 위해서. 청계령은 반대로 반청운동을 막기 위해서나. 그치.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외구를 근절하고 사무역을 방지한다. 그런데 청계령은 반청운동을 방지한다. 그쵸?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교역망 발달과 은의 유통에서 첫 번째 교역망의 발달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은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마지막 시험 범위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